네, 4월 1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직위원 재판부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직위원 판사를 직접 고발하신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예,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구속 취소. 네. 예, 그 구속 취소. 그때는 심우정 검찰총장 제가 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고발하실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일단 어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께 그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헌재가 이례적으로 가처분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8쪽 분량의 긴 결정문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 그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이것은 인용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결정은 일반적인 법리로 보면 약간 이례적이에요. 그 제가 이제 또 여러 우리 장 기자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좀 제 견해를 또 종래 판례도 맞습니다. 좀 뿌려드리고 했는데. 그 내부에서 이렇게 경론이 있었어요. 역시 이 사건. 이 사건도. 예. 왜냐하면 한 몇 년 전에 그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지만 그때는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단계에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헌재 결정은 각하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명한 단계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게 국회 동의 절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청문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회 동의를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거를 거쳐서 최종 임명이 돼야 그래야 헌법소원 제기하는 그 국민의 뭐 재판받을 권리든 이런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이다. 그래야 그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다. 근데 아직은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국가기관 내부적인 그런 이유로 각하시켰거든요. 그 판례를 적용하면 이것도 각하다 하는 의견이 내부에 당연히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반대 견해는 이번에는 소장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라는 게 필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20일 지나면 그냥 바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임명행위하고 거의 동일하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종래 판례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 단계인 것처럼 보이나 조금만 지나면 진짜 임명, 그런 행정처분, 공권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이것도 바로 소외 대상적이 된다 하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채택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판례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재 소장은 동의가 필요하니까 각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받아준다. 이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님이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근데 마은혁 재판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결정. 이번에. 그래요? 이게 이제 가처분 사건이고 본안은 이제 또 아마 다시 다퉈야 되고.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가처분 사건은 지금 전체 9명, 현재는 7명이지만 전원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세 분이 합니다. 지정 재판부라 해서 그 세 분이 누구냐? 마은혁 주심이고 또 김형두,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끄러웠던 김복형, 아주 보수 쪽이라고 하시는 여기에 경론이 이제 있었을 거고.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이 지난번에 있었던 그 헌재 각하 의견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각하 의견 냈을 거다. 또 그게 판례 이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님은 다른 판례도 있다. 그건 임명하고 현재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주심의 그 의견이 좀 말빨이 일단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법리적인 이제 실력.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님은 제 대학 다닐 때 운동권 3년 선배예요.
그 형은 정치학과. 그 형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왔지만 인민노련 사건. 예. 그건 1987년입니다. 북한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예. 그 인민노련 창립 멤버가 예. 그 유명한 작가신 노회찬 의원님, 또 송영길 그 의원 이런 분들 뭐 거물들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창립해서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했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민중당, 민노당으로 흡수됩니다. 맞아요. 그 민중당이 이번에 후보로 나오신 국민의힘 예. 김문수. 그 위에는 이재호 전 장관. 예.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인민이 들어가니까. 북한을 추종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그런 뜻이 계속 아닙니다. 예. 인민노련은 인천 민주화 노동자 연맹이라는 뜻이에요. 예. 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마은혁 재판관님은 저하고 또 사법고시가 동기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현재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자지. 저도 그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요. 예. 저는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자예요. 예. 아니 그런데. 그 변호사님께서 또 기자들한테 친절히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네. 보도를 한 언론들을 쭉 뽑아주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비판 논조도 비슷한 건데 이것은 마은혁의 사법 보복이다. 네. 이제 그거 참 이 프레임이죠. 네. 왜냐하면 이 그 헌법 재판 사건이 네. 그 중대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거 지기현 판사 그리고 윤석열 측의 거대한 어떤 작전과 네.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명의 알박기를 넣으면 네. 이완규하고 예. 뭐 한머식이하고 예, 함상훈. 네, 그러면은 9명의 헌법재판소가 압도적으로 보수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예. 윤석열이 예. 지기현 지금 형사재판에서 예. 만약에 지금 노리는 공소기각을 받아내면 예. 그걸 근거로 예. 헌법재판 이제 파면된 그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을 넣을 거예요. 그런 네? 계획이지.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그러려면은 그 알박기가 헌법재판관 알박기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일단 어제 무산됐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어제 졌더라도 네.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보수가 더 결집하는 효과가 생기고 또 한덕수가 당사자니까 네. 지금 한덕수가 보수 1위로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잖아요.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1위가 한덕수 후보입니다. 네. 29.5%, 그렇습니다. 김문수가 21.5, 한동훈 14.1. 김문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맞습니다. 이제 이제 바람이 분 거지. 예. 예. 그래서 한덕수를 중심으로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든다. 함에 있어서 어제 판결이 오히려 네.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차원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좌파 재판관들 특히 마은혁이 벌인 사법 보복이다라고 언론이 쫙 나오더만요. 이 보수 언론 쪽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프레임을 전환해서 이조차도 한덕수 띄우기로 가려고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별건이긴 한데 좀 김이 빠지고 있다. 힘이 빠진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대로는 극우 노선으로 가서는 중도소구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윤석열 선긋기가 시작됐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정치와 법조와 다 그렇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8대 0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저는 꼭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덕수 쪽의 입장이에요. 네. 그냥 발표한 거다. 지명하지 않았다. 네네네. 야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네. 그 이제 처음에는 발표 논리를 네. 얘기를 안 했어요. 엊그저께 갑자기 그 논리를 네. 새로 의견서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언론에 보도도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명 이제 최종 임명이 있고 예. 현재는 지명에 불과하다, 예.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예. 그거는 판례가 있다라고 했고 그쵸. 이것보다도 그 전 단계다. 네. 그냥 발표다. 그냥 발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예. 법적인 효과도 없고 예. 그냥 의견 표명을 내부적으로 한 거다. 국가기관 내부적으로. 예. 그런데 이거는 예. 대형 로펌이 굉장히 자주 쓰는 논리예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도 요 끝나고 저 행정법원에서 네. 의대 정원에 예. 대한 가처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예. 대형 로펌이 그 대리를 맡고 있는데 예. 거기서 주장하는 게 예. 작년 2월 6일 날 복지부 장관이 2,000명을 발표한 거. 네. 그다음에 3월 정도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별로 몇 명씩 맞아요. 배당했어요. 몇 명씩 배당한 거는 행정 처분이다. 이거 의문이 없는데 예. 2,000명 발표한 거 예. 그거는 내부적인 준비 단계다. 역시 발표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짜요? 그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같은 로펌인가? 같은 로펌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저기 한덕수 총리는 예. 그 총리 되시기 전에 김앤장에 또 계셨잖아요. 네네. 뭐 김앤장이든 그런 로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논리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 얄팍한 법 기술을 네. 이제 부리는 건데 국민들한테 다 공표를 해놓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총리실에 들어가도 이 발표 자료가 나와 있고 기자들이 다 보도를 했는데 이거 발표고 법률적 효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하시켜 주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느낌은 뭐냐? 그게 엊그저께 갑자기 이제 발표 논리를 예. 언론에도 내고 한 것은 예. 말씀드렸지만 마은혁 재판관 등 이제 헌법재판관 네. 내부에 예. 그러니까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를 안 시키고 전원 재판부로 넘겼어요.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예. 질 수 있다. 예. 위기감을 느낀 거지. 그리고 체크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또 더 강한 논리를 내세워야 된다. 예. 그 전형적으로 발표 논리가. 전형적인 발표 논리가 나온 거다. 네.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대로라면 저도 이제 국회 쪽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그 통상의 수순이면 발표하면 뭐 그 어간에 국회로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는데 그렇습니다. 한덕수 쪽에서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수상하다. 왜 이러는 건지 뭐 다른 그 꼼수를 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늦게 한 것은 어차피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게 되고 네. 이완규 그리고 함상훈 두 사람은 자동방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종국에는 4월 18일 날 이제 내일이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예,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네.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기일. 그런 논리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그 지금 가처분 이제 헌법소원 및 가처분이 한 일주일 전에 제기가 됐잖아요. 네네. 그 가처분 신청 그리고 어제 나온 헌재 결정 주문을 보면 그 헌법소원 제기하신 그 김 변호사님이 요구한 것이 지명을 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인사청문 요청 등등의 후속 절차를 다 효력을 중단하라. 라고 가처분 헌법소원을 넣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는 또 법률적 부담이 크죠. 헌법재판관들한테 찍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대형 로펌들이 진행하지 마세요. 어차피 며칠이 있으면 발표가 결정이 날 거고 이겨야지. 헌법재판관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테크닉의 결과라고 봅니다. 네. 하여간 지금 그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제 내란 이제 연장전이 이완규를 통해서 진행될 뻔했는데 일단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의 재판관 지명은 이제 불가한 거죠. 그렇죠. 본안 소송은 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본안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47일
네, 예, 그렇습니다. 본안은 뭐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임 대통령 이후에 예. 이제 본안이 결정이 나더라도 날 텐데 예. 그런데 47일 지나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네. 그분이 예. 현재 일단 효력이 정지됐으니까 예. 그분이 이 2명 알박기는 취소시키고 예. 본인이 두 분을 새로 임명을 하는 거를 빨리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예. 대통령의 그런 인사권을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놔둘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면 이 사건은 그냥 네. 뭐 취하에서 각하시키든가 각하가 되겠죠. 예. 그게 헌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 절차죠. 예. 야, 근데 사실은 그 일단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 이제 좀 한숨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고비고비가 지금 또 갑자기 느닷없는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나와서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를 막 돌아다니고 내란 수괴가 다 이기고 왔다. 그렇죠. 다 이기고 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느닷없이 한덕수가 두 사람을 또 헌법재판소까지도 알박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는 이 내란 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 그 소위 이제 머리 좋은 법률가들, 법꾸라지들에 의해서 쉼이 없다. 계속 내란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복판에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님 모신 대로 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고발하셨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셨습니까? 직위원 판사를?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예. 저울? 네, 저울. 네, 그 네. 정의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 그 직위원을 네. 주목해야 되는 것은 3월 7일부터죠. 구속 취소 때문에 윤석열 그 구속된 피의자가 대탈옥을 했잖아요. 대탈옥. 그거는 법꾸라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법망을 찍고 그냥 나온 거야. 법을 짓밟고 법망을 찍고 나온 거예요. 법이라는 철조망을 그냥 부시고 나온 거야. 그래서 탈옥이야. 괴물의 탈옥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땅굴로 놓은 것도 아니고. 법망을 찍고 나왔다. 그거를 해준 게 지기현 부장판사잖아요. 거기에 입 맞춰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렇죠. 즉시항로도 포기하고. 그 제가 그때는 그놈을 고발했는데 이번에 지기현을 제가 새로 고발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 14일 월요일 날 이제 첫 형사재판 기일 날 뭐 다 국민들이 아시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라. 그렇죠. 뭐 그거는 지기현이가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고등법원에서 했다 하는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방청 촬영을 불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촬영 불허. 다 아시지만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다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건 못지않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그걸 불허했어요. 그런데 불허의 변명이 제가 너무나 구차하고 이 판사 이 양반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변호사 욕은 안 됩니다. 완전히 폭발하더라고. 이 친구 이거. 저는 그렇게 존경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발을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정의의 여신상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왼쪽이 미국이나 독일 여러 연방 대법원 이런 데 있는 그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거리에서 신화해 놓는 그 주목할 것은 오른쪽은 우리 대법원 1층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다르죠. 다르네요. 일단 진짜배기 정의의 여신상은 서 있어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당신의 죄를 달아서 이 칼로 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귀하가 대통령 권력자인지 재벌인지 이런 거는 나는 안 본다. 당신의 죄값에 맞게 그냥 심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는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살도 쪘어. 우리나라 판사들 지기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데 칼은 안 들고
법전을 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귀하가 권력자예요. 그러면 제가 잘 달아드릴게요. 이 법전 법 기술을 써서 예. 법꾸라지예요 나는. 예. 그리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그러네요. 오 선생님 제가 챙길게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저거부터 바꿔버려야겠는데요. 네, 저것도 유명한 작가가 만들었던데 예. 왜 외국에는 전부 다 저렇게 안대를 가리고 예. 칼을 들고 있는데 왜 예. 굳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이게 저거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병철 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제가 대법원 그 이전에 가니까 저기에 있길래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하려고 지기현 그리고 이번에 많은 그 이렇게 판사들 뭐 검사 포함해서 저거를 딱 보면 아실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방청 불허하는 이유가 이 양반 하는 말이 기자단에서 너무 늦게 신청을 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다 확인을 해봤더니 대법원 규칙으로 법정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청은 당일 재판의 전날까지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전날이니까 일요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네. 그런데 언제 했느냐? 금요일 오후 3시에 했더라고. 기자단이. 그러면 금요일 오후 3시인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또 뭐라고 변명했냐. 그날 내가 재판이 있어서 재판 끝나고 방에 오니까 저녁 7시였다. 퇴근 시간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없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규칙에 보면 우선 피고인의 의견을 묻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허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저녁 7시에 피고인 변호인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휴일이라고 나는 안 했다. 아니 중요 사건에 대해서 공휴일이라서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연락하면 또 휴대폰이 공휴일이라서 안 터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공휴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정말로 저 앉아 있는 뚱뚱한 저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이 사람은 이 단계에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직권남용이다. 그 대법원 규칙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잖아요. 기자들의 취재할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처에 고발을 했고 또 판사들이 또 겁은 엄청 많아요. 지가 또 고발당하면 엄청 쫄아. 진짜입니다. 엄청 쫄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도 한 달 정도를 결정을 안 하고 엄청 개겼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 시민단체하고 사세행하고 제가 헌법재판관들을 고발했어요. 월요일 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결정 이제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야, 판사들이 쪼는구나. 엄청 겁이 많거든. 그다음에 그때 또 그 효과적이었던 게 조국 혁신당에서 이 판사들 당신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전 국민들 모아가지고 거기에 쫄았을 거예요. 이 손배소. 그건 100%입니다. 100%다. 조국당에서 한 그 손해배상 소송, 집단 소송하겠다. 그러면 가족들도 거지가 될 수 있거든. 잘못 걸리면. 가족들이 말려요. 빨리 해버려. 우리 이러다 큰일 나. 거지돼. 안 돼. 지기현도 집단 소송 지금 만들어서 낼까라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기현 판사. 지기현 부장 판사도. 지금 지귀현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일부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지귀현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5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게 몇 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귀현 재판부가 이 내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그 국회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도록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상임위 열어서 지기현 판사의 탄핵안을
논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먼저 하면 또 뭐 정치적인 뭐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장 불러야 돼요. 이거는 재판에 대한 개입이 아니잖아요. 방청 촬영허가 이거는 행정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알 권리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거예요. 재량권이 없어.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도 행정처장 부르고 검찰도 불러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불러가지고 검사는 왜 이 사람 재판관 불공정하다. 기피 신청하라. 이런 것을 따지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기현 판사가 쫄아. 지기현 판사가 쫀다. 쫄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윤 측의 어떤 그 시나리오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제가 3월 7일 날 그 구속 취소 대탈옥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언론에 또 뭐 일부 그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 의도는 공소기각이다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지기현 판사의 그 구속 취소 결정문에 뭐 날짜를 시간으로 한다 뭐 그거 말고 그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 맞습니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자, 그 법 조문 좀 보여주실까요? 법 조문. 공수처법. 공수처법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법 조문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법을 보면 그 이제 수사권. 그 이제 대통령의 형법 123조. 직권남용은 공소처가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내란죄. 그 저기 이제 형광펜으로 제가 해놨지만 내란죄는 그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되는 인지한 관련 범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란죄다. 그래서 공소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게 공소처 논리였는데 그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거 좀 이상하잖아. 직권남용은 확실히 맞다. 근데 내란이라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수천만 배 더 큰 사건인데 그거를 그냥 관련성 있는 범죄 여기에 넣어서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꼬리 가지고 몸통을 끌어들이는 그거 좀 이상하잖아. 이 반론이 있거든요. 법조계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반론에 대해서 뭔가 이걸 클리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어떤 면피는 그러면 검찰이 적시항고해서 대법원 가서 이 문제를 클리어시켜 와라. 그러면 깔끔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러면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공소기각이거든요. 이 죄는 맞다. 내란죄는 맞아. 뭐 동영상이 다 있는데 전 세계가 봤는데. 그러나 그 실체 판단 전에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했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 수사했어. 영등포 구청이 해서 그럼 수사권 없잖아요. 그러면 공소기각이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거든요. 경찰이 이 수사권이 있으니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돼.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게 없어요. 사실상. 체포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의 주요 증거들의 거의 대부분은 검찰이 군사령관들 김용현 장관 수사한 수사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냐?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겁니다. 자, 검찰청법을 보시면 검찰청법 띄워주십시오. 검찰청법에 4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4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95% 이상이 경찰로 갔어요. 이제 검찰청법이 그러면 검찰은 어떤 수사권을 남기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령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다음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부패 범죄 그 안에 형법 123조 이거 역시 직권남용이에요. 내란죄는 없어요. 내란죄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직권남용 이걸 대통령령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밑에 또 내려가시면 요것과 관련되는 범죄. 관련되는 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공수처는 법률에 있어요. 내란죄의 수사권이 관련 범죄로. 근데 이것도 의문이 있는데
검사의 내란죄 수사권은 네. 법률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에 있어요. 지난 그 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정치가 시행령 정치라 했잖아요. 맞습니다. 법률은 안 된다 하는데 대통령령, 시행령 만들어 갖고 막 엉망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훨씬 더 법률보다는 근거가 너무너무 약하죠. 여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우겨가지고 검찰이 처음부터 김용현이 체포하고 밤에 오라 하고 막 한 거거든. 그러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공소기각. 이래 되면 검찰은 수사권은 100% 없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이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지규현 재판부가 공소기각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의 지금 구속 취소 때부터 지금 촬영 불허까지 태도를 보면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머리를 조아려. 그리고 이것도 형사소송법 위반인데 이제 처음 재판 시작할 때 피고인의 인정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있어요. 이름, 나이, 본적, 지금 뭐 이제 그 본적 주소 이런 거를 꼼꼼히 물어야 돼요. 하나씩.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부장판사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시지요. 그러니까 답변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끄떡끄떡. 이게 법률 위반이에요. 이것도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형사소송 법률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물어서 확인하여야 한다. 물어서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재판 때는 하나씩 묻습니다. 이름을 말하세요. 본적을 말하세요. 등록 기준지죠. 주소를 말하세요. 나이를 말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법률을 완전히 위반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짓까지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경력 있고 굉장히 엘리트 법관으로 소문난 분인데 왜 이런 구차한 짓을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유는 좋게 생각하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한다. 저분은 진짜 개몽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또라이면.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야당이나 이런 국회 소추인단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 위에 있던 달빛 달 그림자 쫓는 거에 불과해라고 생각해서 이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오셨으니 내가 좀 이렇게 배려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시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구속 취소도 71년 만에 날짜를 시간으로 한 것도 71년 만이지만 왜 이랬을까?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회유 아니면 협박이야. 회유 아니면 협박이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경한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성. 무슨 음해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회유 또는 협박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을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윤석열 씨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을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사유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거고. 판사 사찰. 그게 제일 컸어요. 그때 또 마침 또 가처분에서는 살아왔지. 그러나 그 본안 재판에서 1심 본안 재판에서 그 판결이 재판장이 이자는 당연히 면직시켜 마땅하다. 면직이라는 거는 파면 또는 해임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판사를 사찰한 거.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 때 어떤 판사를 사찰했을까요? 주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법연구회는 100% 사찰을 했겠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이미 사찰이 된 사람이라고 봐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뒷조사를 통해서 이번에도 그러한 거를 가지고 어떤 회유 협박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71년 만에 어떤 판사도 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규현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그거는 모르죠. 있나? 그 판사들의 여러 예. 개인적인 예. 여러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자잘못을 예. 사찰이라는 거는 그냥 뒷조사하는 그렇죠. 거니까 뭐 어떤 뒷조사에 뭐가 나왔는지는 네.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지규현 판사가 뭐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면 양심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더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고발도 했고 예. 또 국회도 부르고 그. 국민들께서 5만 명 이상 모아서 청원도 하고 예. 함으로써 이분이 이제 판사들이 예. 또 급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만 한 사람들이니까 예. 한편으로 또 좀 선한 면이 있어요. 예. 착해. 예. 범생이야. 그럼 양심선언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예. 하여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규현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적극적으로 방청도 하고 움직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우리 기자님이 이런 프로를 많이 만드셔서 언론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저는 좀 서글프네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용단을 내려서 이 두 사람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 결정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건 데 대해서 이것은 마은혁의 사법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제가 10초만 꼭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윤석열 씨는 절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네? 충격적인 일들을 또 시도를 할 것이고 또 그런 게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많은 법조계에 엄청난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회유와 협박의 대상들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있을 수 없는 구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합격했잖아. 그리고 검찰총장도 됐잖아. 대통령까지 됐어요. 이분은 확신에 차 있어. 나는 구수 서울법대 나와서 구수한 사람은 없지만 12년을 했어요. 그런데 니네들은 뭐 내만큼 출세했어? 내가 다 이겼잖아. 그래서 이번에 아크로비스타 돌아오셔가지고도 다 이기고 왔다. 그거는 이분의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 있어. 그리고 주술적인 확신도 있고. 주술적인. 그러니까 절대로 내란을 끝내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한다. 내란을 내전으로 만들어서 봐봐 내가 이겼잖아 라는 거를 끝끝내 입증하려고 계속 뒤집게 할 겁니다. 재구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구속. 그래서 신병을 풀어준 게 가장 이 내란 진압 및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재구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